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새해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제주항공 사고까지 무거운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시민들은 새해 첫날 일출을 바라보며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강릉 경포 해맞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새해 첫 해가 떠올랐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을사년 새해를 알리는 해가 동해바다 위 수평선을 조금씩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해변에는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올해 첫 해는 7시 26분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주 성산 일출봉 7시 36분, 경포 7시 40분, 서울 7시 47분에 첫 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동해안은 구름은 조금 있지만 맑은 날씨라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해맞이를 하며 저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 계엄과 탄핵, 제주 항공 추락 사고 등 무거웠던 소식이 가득했던 만큼 분위기는 예년보다 차분했습니다. 동해안 자치단체들도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에 맞춰 해돋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했습니다. 해맞이객 가운데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해맞이 분위기에도 새해 첫날 강릉과 부산을 잇는 ITX가 첫 운행을 시작하며 오늘 하루 강원 동해안에는 2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경포해변에서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밤새 서울 도심에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새해 타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도 잠시 뒤면 올 첫 해가 떠오르는데요. 남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새해 맞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인파가 많이 모였습니까? 네, 이곳 서울 남산에도 2025년에 첫 해돋이를 보려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잠시 뒤 오전 7시 47분쯤 해가 떠오를 예정인데 남산을 찾은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저마다의 희망과 기대를 품은 채 일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사정엔 보신각에서 재종 타종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제주항공 사고로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된 만큼 새해 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도 전과 다른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에 의해 별도의 기념 공연 없이 타종식만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타종 행사는 진행했지만 당초 예정됐던 전후 공연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타종 행사 역시 시민대표 등 민간 인사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고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기리는 애도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을사년 첫 아기는 3명이 동시에 태어나 한 해의 시작을 힘차게 알렸습니다. 네, 건강하게 태어난 저희 이제 딩굴이 정말 이제 태어난 것만으로 이제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은 다 했고 앞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이제 전국 곳곳에서 새해 해맞이에 나선 시민들은 제각기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회 추천목 3명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 임명한 건 위헌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에서는 최 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습니다.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야가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조한창, 정계선 두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이념 편향 논란을 빚은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목 3명이 모두 임명되지 않은 데 반발하며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산권 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하지만 최 대행 탄핵은 자제하고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선별적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극단 대치를 벌이던 정치권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사례인데 공수처는 법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 경호처는 법대로 경호할 방침이라서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공수처가 밝힌 건 어제 오전 9시.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급 계엄 선포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시한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계획이어서 양측 간 충돌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찬반 집회도 동시에 열릴 전망이어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최 대행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제도는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한창, 정계선 두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는 거고요. 마은혁 후보는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합의가 되는 대로 임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내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제 재량이 범위 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동안에 논의가 있었던 바와 같이 권한대행의 그 권한에 대한 범위 관련돼서는 정치권에 이제 왈가왈부가 있잖아요. 예. 다만 제가 예상했던 부분은 이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좀 미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임명된 헌재 재판관들이 관여한 재판의 효력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 또 하나는 헌재에서 6인 체제로 심림이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 논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부분은 없잖아 있다. 헌재가 만약에 6인 체제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유불리는 있을 수 있겠죠. 대통령 측과 뭐 그다음 국회 소추단 측에 유불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권한대행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금 고심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결단 뭐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는 합니다만 무척 아쉽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권한 밖의 일을 또 행하신 게 아닌가라는 또 평가를 또 동시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두 분을 먼저 임명함으로써 이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에 대한 제거를 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지금 이 그 세 분 중에서
두 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사실관계가 다르죠. 세 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미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선출과 합의를 동일시했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 지금 한 분, 특히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건 국회에서의 선출권에 대한 침해다, 입법권 침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어떤 기준으로 마은혁 후보를 제외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최권한대행께서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 이 부분도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9일 날 국민의힘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기로 11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또 인사청문위원도 국회에 다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권성동 원내대표도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합의가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합의의 지속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민주당도 그동안에 수차례 국회 내에서 합의를 좀 어긴 부분이 있고 이게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비상식으로 변했던 부분이고 권한대행이 과연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전의 국회 합의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해석은 있어요. 그러나 선출을 하는 데는 임명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원리하고 다르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3명이 그냥 임명이 되는 겁니다. 예. 임명 자체라는 절차가 없어요. 그런 헌법적인 기관 구성 원리 차이를 고려해 보면 대통령의 어느 정도 재량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두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단에 대해서 여야 모두 비판이 나오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었고요. 다만 오는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2명이 임명됨으로써 오히려 4월 18일을 넘어갈 수 있는 여지는 생긴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4월 18일에 만약에 두 분의 퇴임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 체제에서는 4명이 되거든요. 예. 4명이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4월 18일 이후에도 두 분이 퇴임한다 하더라도 6명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충실한 심리를 위한 인적 구성이 됐다라고 볼 여지도 없잖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리 단계에서는 7인의 어떤 심리 규정을 심판 정족수를 갖다가 헌법재판소 스스로 이 효력 정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심리를 했잖아요. 이런 기형적인 형태를 피하면서 실제로 다음 4월 18일 날 두 분이 퇴임한다 하더라도 그 두 분은 대통령 몫이란 말이에요. 더욱더 임명과 관련된 정치권의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지나서도 만약 결론이 안 난다 하더라도 6인 체제로 가능하다면 그럼 오히려 그런 논란의 불씨는 불식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만 4월 18일 이후에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해서 6인 체제가 된다면은 지금 있었던 이런 정당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뭐 버티기 전략을 펼쳐왔다, 이런 분석들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점, 특히 이 6명이 심리하고 종국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논란을 피하는 그런 임시적인 봉합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4월 18일 이후에도 이런 그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배제시키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완전체로서 구인을 선출했다면 아마 4월 18일 날 두 분이 퇴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7분의 재판관께서 충분히 심리하고 종국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도 이미 그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면이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도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완전체를 만들 수 있을 때 만들어놔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아마도 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헌재 심리 전략, 이 부분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시간을 좀 벌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6명이서 심리뿐만 아니라 종국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소가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 그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대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새롭게 전략을 좀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낸 건 아니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낸 말이 전원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 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것 자체,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이 그 권한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또는 이 대법원에서 그리고 또 헌법학계 이 모든 부분들에서 또 국회까지 이 임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미 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 그 헌법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빠르게 세 분에 대한 충원을 해달라라는 요청까지도 공식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권한대행의 권한 바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상식 밖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달리 보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뭐 다른 분의 권한을 대행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전에 그 사이에 무슨 대통령의 선거가 있어서 민심을 저희가 달리 뭐 총체적인 민심을 확인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그때 어떤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 뿐이고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총선거예요. 그 대통령 선거 등에 의해서 파악된 민심을 저렇게 확 뒤집는 것은 맞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라는 것이 기존의 국정기조하고 크게 어긋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권한대행은 전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가급적이면 현 여당의 정책 기조와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앞으로 권한대행께서 유념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름의 절충안을 선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여야는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난도질 당한 것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지만 지금 비상 상황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인내하면서 가자.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어느 쪽으로부터도 속 시원하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못 듣고 있는데 지금 뭐 국무위원들조차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헌법재판관 전격 임명이라는 소식에 대해서 미리 듣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여당과도 지금 교감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감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선택은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나 시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헌재에 관련돼서 민감한 사안이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가 아침은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국무위원들과 어떤 논의를 안 한 부분 중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들어가자마자 모두 발언해서 발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과의 수기 과정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수기를 했다 그러면 아마 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조성됐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앞으로는 국무위원들과의 수기 과정을 분명히 충분히 거치는 것이 나중에 조금 더 중지를 모은 결과 도출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정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지도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면서 최대행을 비판을 했는데 탄핵까지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좀 전에 윤정군 원내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그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권한대행께서 국회에서 선출해서 정부로 보낸 3분 중에 임의로 2분을 선택해서 임명하는 방식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은 명확한데 지금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헌법재판소의 이 기능을 일부라도 회복시켜 놓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평가는 또 그대로 또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최상목 그 권한 대행에 대한 어떤 이 그 탄핵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부에게 권한 좀 모든 것을 위임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뭐 물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은 지금의 이 혼란한 국정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여야가 힘을 좀 모아서 이 또 국회의장이 포함되는 또 국정협의체가 지금 출범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거기에 좀 동력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상황은 그렇고요. 최 대행이 쌍특검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재표결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당이 특검법 수정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형수 원내수석부 대표가 그런 취지의 말을 했고요. 예. 또는 지도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응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지금 내란 개별특검법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가 다 돼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입장에서 보면 정리가 일단 돼야 되는 거죠. 상설특검도 하고 그다음에 개별특검법도 발족시켜서 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특검법은 특정 현안에 대해서 예외적 보충적으로 행사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수사 대상이. 거의 전부 다 광범위한. 근데 그 광범위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수사검사 임명권은 또 특정 정당이 사실상 갖게 돼요. 민주당이 예. 갖게 되죠.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15개씩 되는데 그중에는 특히나 명태균 관련돼서 정치권에 연결된 이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국내 힘을 수사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전부 수사가 돼 있거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국가의 행정력 낭비다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그 특검 법안의 내용들 지금 그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모두 다 추천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좀 다른 내용으로 협상을 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협상은 앞으로 이 재표결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두 가지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설특검이 지금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면 지체 없이 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그 부분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를 좀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내란 특검법,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뭐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특검법이 지난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특검 때도 그 당시에 야당으로만 추천이 이루어졌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의 일이다 이런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이 왜 야당이 추천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당에서 추천하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국정조사 특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본회의에서도 어제 국민의힘의 대다수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반대하거나 또는 그 기권표를 행사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내란에 대해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이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국민의힘엔 전혀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후보가 특검 후보가 과연 정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 야당으로만 이루어지는 특검 후보의 추천 이것은 뭐 내란 특검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사안을 놓고 한 제도를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 국회에서 수사에 관여하는 그 절차를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아니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 정치적인 중립성을 채워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특검을 추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특검은 그때는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은 국회 재량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야당이 국감 추천권을 독점해도 상관없다. 이런 취지인 것이지 여야가 합의 안 했는데 야당 추천권에 헌법재판소가 정당성 부여한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내란죄는 아예 당초에 성립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비상계엄이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법원이 결국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발부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 어쨌든 법원은 뭐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인 것인데 소환에 불응할 그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환이라는 것은 조사를 위한 것이고 조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것인데 이미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 모두 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소환에 불응한다면 사실은 그냥 기소해도 되는 것이고요. 다른 후속 절차가 있죠. 공수처가 지금까지 소환에 불응한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친 부분은 예전에 그 손준성 검사 한번 쳤다 기각당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소환 요청해서 안 오면 서면 조사 요청도 하고 안 오면 그냥 후속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이것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굳이 끌고 와서 조사대에 앉혀놓고 조사대에 앉고 나서 대통령은 묵비권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개 신문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와 같이 질서로 가름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다양한 방법의 본인 의사가 이미 표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지 굳이 여론에 떠밀려서 또는 특정 정파에 떠밀려서 저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서부지방법원에 갑자기 뜬금없이 청구를 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이 물론 특별수사단의 그 구성이지만 그걸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중앙지검으로 나중에 다시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부지방법원에다 청구했다는 거, 이 부분도 그 의혹을 증폭시키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이 고심 끝에 영장을 결국 발부를 했고요. 시한이 1월 6일까지인데 지금 공수처는 법대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경호처는 법대로 경호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빚을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안 되지요. 또 경호처가 지금 이 법원에서의 그 정상적으로 발행된 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이 집행을 막아설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경호처의 저러한 이 과도한 행위에 대한 이 경고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 특히 여러 명이 동시에 막아설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금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그 체포영장의 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지금 좀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영장을 발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으시는데 지금 용산의 한남동 관저나 이런 주소 관할지가 서부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지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영장 집행에 대해서 집행 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저 출입이겠죠. 네. 이거를 갖다가 경호처 직원이 막았으면 공무집행 방해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관저는 군사보호시설로 지금 고시가 돼 있단 말이죠. 군사보호시설은 이건 다른 그 대통령실과 또 다른 면이 없잖아 있는 것이 여기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하는 사람의 허가가 있어야 출입이 돼요. 네. 허가 없이 출입하게 되면 출입하는 것 자체만 갖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수처 수사관 등이 여기에 출입을 허가 없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자체가 원래는 처벌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경호원들이 만약에 이걸 막아쓴다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공무집행인 것이죠.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법리상은 그런 것이지 막상 경호처 직원이 막아쓴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추락사고 희생자 가운데 아직 4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유가족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현장에서 회수한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0시 기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망자 175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4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당국은 DNA 대조 불일치로 인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구 외에는 굉장히 훼손 상태가 심합니다. 그나마 좀 양호한 그 사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안을 하고 있고, 희생자 시신은 신원 확인에 이어 수사기관의 검시가 끝나야 가족들에게 인도됩니다. 관계 당국은 당초 어제 90명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명에 그쳤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자료인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분석 컴퓨터와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돼 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는 당초 오늘까지 폐쇄할 예정이었지만 사고 잔해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아 7일까지 폐쇄를 연장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항공기 착륙 필수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완전히 파손돼 이를 새로 설치하고 활주로를 정상화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계속해서 제주항공 참사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영태 극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설주한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부가 이번 참사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내에 어떤 설치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무안 쪽은 그런 어떤 그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90m가 최소 기준, 그러니까 의무 규정이라고 보고요. 공고 기준은 240m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공항 같은 경우는 240m에는 안 되는 공항들이 한 서너 개 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될 게 없다 이겁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그 해석의 방법이 있겠는데 이러한 기준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4에 공항에서 볼륨 3에 이러한 규정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항공시설법에서도 네. 이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예. 상호 비교를 하고 차이가 있으면은 저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무엇인지는 추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콘크리트 둔덕의 높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m 높이로 솟아 있었습니다. 높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참사를 키운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분명히 그 참사에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둔덕이 만들어진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형적으로 예. 거기는 내려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테나는 활주로 표면과 높이 동등한 높이 이상으로 설치가 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그쪽은 이 무안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한쪽 끝이 약 15.5m고 반대편은 10m입니다. 전체적으로 5.5m의 표고의 차이가 있는 공항의 활주로입니다. 즉 이 말은 그쪽 편에 기울기는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지반이 때문에 조금 더 기울어졌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둔덕의 필요성은 반드시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 로컬라이저를 둔덕이 아닌 지면 위에 바로 설치할 수는 없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활주로 표면과 동등한 높이를 유지해줘야지만이 제대로의 기능을 방향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둔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많은 이슈가 되는 그 둔덕이 frangibility라는 예. 파괴성과 어떠한 연관이 되느냐 이것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다큐멘트 9517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파괴성에 대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공항 시설자와 항행 안전 시설의 직접적인 참여자 간의 그러한 어떤 조사와
그런 비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 뭐 국토부에서는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관련 규정들은 어떤 게 좀 적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파손이 부서지기 쉬운 예. 것이 재질로 돼야 된다라는데 또 거기 아이카오 그 부속서에는 분명히 네. 그 커넥팅되는 트랜스밋 안테나는 경고해야 된다라는 그 안테나의 특성상 그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더 차근히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님, 만약에 이번에 국토부가 해당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한 규정을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공항의 설계라든지 그리고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토부 혹은 한국공항공사 측에서는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무안공항에 있었던 콘크리트로 타설한 이 로컬라이저가 여수공항이라든지 포항 경주공항 이런 데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재설치가 필요하게 된다면 네. 공항 자체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주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국토부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규정 위반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일단은 위반인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무안공 당초에 국토부에서는 발표를 그렇게 했었었죠. 예. 이 무안공항에서의 그 활주로 그 안전구역이라는 예. 것이 259m까지로 정해져 예. 있다. 근데 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것이 264m 지점이기 때문에 5m를 벗어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국토부 고시에 2022년도에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예. 대한 것을 규정을 해놨는데 거기 보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지점까지 공항 안전구역으로 연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전에는 그 안전구역과 이 국토부의 해명이 맞았었죠. 왜냐하면 활주로 끝까지가 네. 안전구역인데 지금은 로컬라이저까지가 안전구역이어야 한다는 것을 2022년도 이미 고시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조금 해명을 서두르다가 조금 자세하게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영재 교수님께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국토부의 어제 브리핑을 보면 여객기 엔진과 랜딩 기어 미작동의 연관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공기 엔진이 고장 났는데 랜딩 기어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냐.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착륙 장치 랜딩 예. 기어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엔진이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착륙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가 있는데 양쪽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즉 엔진이 정지될 정도의 추력이 손실됐을 경우에는 연관되어 있는 유압계통 네. 하이드롤릭 시스템이 둘 다 작동이 안 되면은 저희가 많이 지금 보도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수동이라고 표현하는 얼터네이트 랜딩 기어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 엔진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 유압을 통한 착륙 장치의 작동은 안 됩니다. 지금 그 2명의 기장분들이 타고 계셨었는데 이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도 내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모든 운항 승무원들은 비상을 대비해서 저희가 말하는 수동, 즉 얼터네이트 그 예. 장치를 연습하는 훈련을 네. 정기적으로 모든 조종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서 못했다는 표현은 절대 안 됩니다. 예. 다만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당기게 되면은 약 30초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레치가 풀려서 중력 작용에 의해서 랜딩 기어가 내려가는데 그러한 시간을 기다릴 수조차 없는 매우 긴박한 상태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네, 있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그렇다 보니까 비행기 예. 안에서의 전기 셧다운에 대해서도 네. 의심이 좀 의혹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기적 셧다운이요? 예, 그러니까 안에 이제 예. 전기가 아예 안 들어왔다. 이래서 아. 이렇게 다 운항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급하게 이렇게 착륙을 시도하게 된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러한 이유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항공기에는 운항에 필요한 기본적 에너지인 고도라는 위치 에너지와 속도라는 운동 에너지가 복행을 통해서 급격하게 손실이 되기 때문에 예. 남은 얼마 안 된 그러한 에너지를 활용해서 안전한 착륙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주항공이 작년에 엔진과 부품 구입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항공안전투자공시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는 5,900억 원, 그런데 이게 2023년에는 4,900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안전에 1,000억 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공기 교체 비용이 너무 컸어요. 항공기 네. 교체 예. 비용이 2023년에는 한 780억 원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3,000억 원이 항공기 교체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안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엔진 부품비가 1,300억 원을 줄였고 그리고 정비 시설비도 44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줄인 부분 그리고 그 정비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예. 교육 훈련비 같은 경우에도 49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각각 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님, 지금 저비용 항공사 정비사 비율이요. 대형 항공사의 네. 3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다 보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국적기 기준으로 했었을 때 국제선을 이용한 어떤 이용객이 예. 4,7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저비용 항공사 LCC 이용객이 2,40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지금의 그 양 거대 항공사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더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선은 물론이고 국제선도 지금 이용객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비사의 어떤 운영 비율은 어떤 더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사고기 같은 경우에 이 사고가 일어나기 3일 전에 13차례의 어떤 운항이 있었다는 것도 지금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운항이 계속된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지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참사 보시면서 교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항공안전 강국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큰 사고를 겪은 이후로 모든 국가부터 모든 항공사까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안전 강국을 이뤄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고가 났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것을 반증하는 것은 저희가 또한 아이카오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이사국으로서 4연임 선임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국제적으로 우리의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입증이 되고 있는 나라로서 다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 지위를 그 위치를 찾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다면은 끝까지 탑승객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노력한 객실 및 운항 승무원의 헌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입니다. 네. 모쪼록 사고 수습이 조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권 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에게 넘겼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 만입니다. 당초 권 씨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에서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면서 미국 인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과 행복한 기억, 또 아쉬움, 후회도 있으셨을 텐데요. 새로이 시작하는 2025년 새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 갖고 계신가요? 시민들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하고 있고요. 그걸 따서 빨리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이제 제가 대학원을 입학하거든요. 그래 대학원 적응 잘하고 하는 연구 잘 풀려서 멋진 사회인이 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취업 다음은 집 걱정. 집을 하나 좀 갖고 싶은 소망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요. 너무 힘들잖아요, 경제가. 힘내서 정말 그런 꿈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취업과 내 집 마련 같은 먹고 사는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들인데요. 중장년층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 안팎 정세 안정을 바라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갑자기 혼란을 겪게 되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나라가 급격하게 정말 후퇴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서 국제사회나 우리나라나 좀 평화롭고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 그래야 다음 세대도 또 조금 자기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힘차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시민들 새해 소망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2025년은 모두 원하는 바 꼭 이루시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세계 곳곳에서도 다양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국 지도자들도 희망에 찬 신년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박한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2, 1. 카운트다운과 함께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은 호주 시드니에서는 하버브리지를 배경으로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에는 새해맞이 비디오쇼가 화려하게 진행됐고 대만은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 빌딩에서 올해도 화려한 불꽃놀이를 선보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마다 많은 시민이 모여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อยากเห็นสันติภาพอยากเห็นแบบโลกสวยงามขึ้น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แล้วก็แบบชาวโลกทุกคนแบบมีความสุขทุกคนค่ะไม่ว่าจะอยู่ประเทศไหนหรือที่ไหน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 주요국 지도자도 신년을 맞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모두 함께 뭉쳐 2025년을 좋은 해로 만들자고 촉구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当前经济运行面临一些新情况，有外部环境不确定性的挑战，有新旧动能转换的压力，但这些经过努力是可以克服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전 군인을 영웅이라 지켜 세웠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 2025년 새해 첫날인데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주변 지구촌 풍경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폴란드 동부의 슬라와티체 마을인데요. 브로다체라고 하는 독특한 차림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지역에서 수염은 신성한 상징으로 새해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학생들이 새해를 맞아 페이스 페인팅을 진행했는데요. 페이스 페인팅에 새해 소망을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 참 다양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맞이 행사하면 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새해 맞이 행사로 유명한 볼드롭 행사장을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2025년을 상징하는 소품들로 꾸미고 나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새해에는 부디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을사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 8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와 경북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8도, 청주와 대전 9도, 대구와 울산 10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제주에 눈이나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새해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